그러면 인지행동 상담으로 넘어가겠어요. 인지행동 상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뭔가 생각을, 인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지적 행동주의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인지적 행동주의는 인지주의랑 행동주의랑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주의적 특성이랑 행동주의적 특성이 둘 다 나타나요. 그 어떤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그 이론들이 이제 인지적 행동주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행동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행동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예, 뒤에 나오는 인지행동 상담 이론, 그게 바로 인지적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데, 아무튼 일단은 그 인지적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동주의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 로저스의 자기이론에 기반을 둔 비지적 상담 이론 또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인지행동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프랙티컬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급선무잖아요. 인지행동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유용하게만 보인다면, 유용하다고 생각만 한다면 아무거나 다 기법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뭐 인지행동 상담 이론만의 어떤 특별한 기법이라는 거는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 행동을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특색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극이라든가 반응, 그리고 학습과 조건화, 실험과 조작, 유기체 행동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행동주의적 특성도 있고요. 그거에다 플러스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사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더해서 어떤 사건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이 뭐 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인 생긴 모양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REBT 이론이라고 많이 하죠. 그거 이론가 있고요. 그리고 글래서의 현실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 한번 보시죠.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인지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상담 이론 중에 어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상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약간 마이너하죠.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사용하죠. 보시면 인지 재구조화, 비합리적 신념의 수정이라든가 행동주의에서 비롯한 노출 기법이라든가 스트레스 면역 훈련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갖고 와서 사용을 해요. 필요하다면 일단 쓰고 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쭉 인간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본 가정 이런 거 나오고요. 자, 기본 가정에서 여기는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지는 의도적으로 수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상담 기법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변화를 시킬 수 없는데 무슨 상담을 합니까? 그냥 그 생긴 대로 살게 놔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의 인지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그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인지를 합리적이고 건강한 신념으로 재구조화한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 다시 보시죠. 비합리적 사고도 가능하다. 비합리적 사고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비합리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사고를 한다면 문제행동, 그죠? 그리고 왜곡된 사고가 양육 태도 때문에 획득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과 관련된 것들이죠. 자, 개인 심리학 보시겠어요? 개인 심리학. 개인 심리학에서 아들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더 바라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키가 한 막 185, 막 190 이렇게 되는 키가 큰 사람들 보고 뭐 나도 저렇게 키가 컸으면 이렇게 여긴다든가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뭐 몸매가 좋았으면 뭐 이렇게 막 근육도 뿜뿜하고 뭐 그리고 좀 더 배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을 몸매를 보면서 막 부러워한다든가 열등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등감이 여기서 이제 열등감이 우리가 흔히 열등감을 되게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들러가 얘기한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병적으로 나쁜 그런 걸로 보는 시각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열등감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이제 열등감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완성, 그래서 우월성 또는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 동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물론 제가 키가 커질 수는 없죠. 키가 커질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막 근육이 뿜뿜하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근본이 바로 열등감인데 문제는 이 열등감이라는 게 너무 심각한 경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적인 열등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우월성 추구를 위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우월성 추구는 포기하고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타인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든가 뭐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죠. 뭐 타인에 대한 뭐 무차별적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유튜브 댓글 이런 거 보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막 몰려와서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비정상적인 사람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바로 병적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할 시간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좀 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근데 남을 깎아내리는 게 더 쉬워서 그런가? 아무튼 뭐 그건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간의 왜곡된 사고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할까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의 왜곡된 사고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러한 개념이 정리된 게 바로 생활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생활 양식. 이게 생을 영위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전제와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렸을 때 약 4세에서 5세 정도의 형성이 돼요. 그리고 평생 잘 변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어떤 개념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본적인 어떤 삶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양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시면 구분 기준이 2가지죠. 일단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있고요. 활동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적 관심, 활동 수준은 뭐 많이 활동을 하느냐,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이고 뭐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사회적 관심이라는 거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에 대한 이익을 더 고려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타인과 협력 관계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순응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관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적응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만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약간 대인배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 어떤 마인드가 강하고 실천으로도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유용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유용형. 이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양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에요. 자,
자, 그런데 사회적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활동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 사회적 관심이 별로 없는 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렇다면 지배형이 되는 거죠. 자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양육 방식에서 이러한 생활 양식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자, 사회적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정도도 굉장히 적어요. 이런 경우는 기생형과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하나 있을 거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기생형과 회피형이 둘 다 이쪽에 나타나요.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게 드러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생형 같은 경우에 타인에게 되게 의존하는 그런 나는 모르겠고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네가 다 해줘 이런 것들이 남이 해주는 걸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의존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점점 많이 나타나요. 이 기생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주적으로 뭔가를 시키고 좀 사고를 치더라도 그 혼나면 되는 거잖아요. 사고를 쳤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렸을 때는 뭐 크게 뭐 다치는 거 아니라면 약간 뭐 생채기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다른 집 애들이랑 좀 놀다가 좀 싸울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너무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생형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어떤 그 기생형 생활 양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뭘 잘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회피형, 이건 뭐냐면요. 이 과잉보호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예 아이들이 뭔 말을 해도 다 무시하고 길을 막 다 꺾어버리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과다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 키워보려고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그거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잘 키워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뻘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자기네 길을 아예 꺾어버리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겠죠. 이런 경우에는 커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같이 부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왜냐하면 부정당해왔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부정만 당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 가정을 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회피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특성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제 회피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구조, 출생 순위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 과제 뭐 일과 여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든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그 현실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은퇴를 하고 석가모니나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겠어. 성자 같은 삶을 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석가모니나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자라는 어떤 나의 아이디얼 폼을 가지고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는지 안 될지는 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동기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구체적이지 않으나 굉장히 추상적이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폼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형식들이 있을 거예요. 형태나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동기화의 강력한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가상적 목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가상적 목표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 가상적 목표로 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 목표를 일단 이해를 해야 이 사람이 동기화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동기화가 그 모양 그 꼴로 나타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때에 비로소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활 목표 그리고 생활 양식을 재구성하는 게 결국에는 이 인지주의 상담 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담 기법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어렵게 써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REBT 이론이 나왔습니다. REBT 이론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REBT 이론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쪽에 인지행동 치료 있잖아요. 인지행동 치료. 이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REBT 이론이 나왔어요. 이게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뭐 이렇게 원인이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인지주의 상담 이론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생각하는 어떤 구조, 생각하는 방향, 인지 구조,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 목표는 대체로 어떤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든가 사고 구조라든가 왜곡된 어떤 인지 구조, 사고 구조, 사고의 방향 이런 것들을 수정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일단 기본 목표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켜서 부적응 행동을 교정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상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논박이 아니고요. 여기서 REBT 이론 같은 게 ABCD 이론이라고 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CDE 이론이라 그래서 여기 디스퓨트라고 합니다. 이게 논박이라는 건데요. 물론 2단계에서 논박만 쓰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방법이 논박이라서 디스퓨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념에 대한 논박이 되어야 돼요. 개인은 잘못한 게 없죠. 개인의 행동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담 전략에. 자, 그래서 이제 A, B, C, D, E 이론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A, antecedent, 여기 그리고 여기 있죠. 이게 사실은 B가요, belief인데 IRB예요.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그리고 C, 이게 문제 행동, consequence, 그 D가요, 여기 dispute, 그리고 E가 effect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시기 전에 잠깐 뒤로 가시죠. 443페이지인가? 443페이지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443페이지인데요. 여기 A, B, C, D, E, F 모형이라고 나오죠. A, B, C, D, E, F 모형이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왔던 A, B, C, D, E 모형의 발전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F는 퓨처입니다. 퓨처 미래죠. 그 미래에 대한 고려까지 들어가는 것이 A, B, C, D, E, F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여기로 왔느냐? 그러면 A, B, C 모형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판 낼 때는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A, B, C 모형을 보시죠. 이제 앨리스가 그 아까 합리적, 정서적 그 행동치료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앨리스잖아요. 앨리스가 원래는 만든 모형이 이름은 A, B, C 모형이에요. 그때는 antecedent A 그리고 belief가 B였고요. C가 consequence였죠. 그래서 선행사건과 신념 그리고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결과 이 세 가지로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B가 C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문제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ABC 모형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선행사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념이 있고 이렇게 컨시퀀스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 거 A, B, C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거에서 끝났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이거를 상담 이론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개인의 어떤 그 문제 행동에 대한 치유 이론으로 변형시킨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ABCD E 이론이에요. 자, ABC 여기까지는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 그랬죠. 원인 분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IR, Irrational Belief라고 그랬죠. 이게 Rational Belief,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데요. 이걸 바꾸면 그러면 컨시퀀스가 없어질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건데 여기에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되는 그 작업이 뭐냐면 이 논박이라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논박 같은 것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환된다면 이 컨시퀀스, 이 잘못된 것들은 사라지고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A, B, C, D, E 이론이에요. 자, 올라가서 보실까요?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IRB, C, D, 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RB를 이렇게 레이셔널 빌리프로 바꾼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F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것부터 보시죠. 상담 기법, 이게 어떤 부분에 들어가냐면요. 여기 D 부분 있잖아요. 여기 논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상담 기법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논박입니다. 디스퓨트. 그렇기 때문에 D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A, B, C, D, E를 만들고 싶어서 D를 넣겠죠. 아무튼 논박이라는 거에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지적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정서적 전략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상담 기법이 인지적 전략과 정서적 전략과 행동적 전략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정서적, 아니지. 그래서 상담 기법에 인지적 전략도 있고요. 정서적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적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 기법, 뭐 상담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건 이성이 이제 들어간 거니까 여기 인지적인 게 가장 크죠. 사실 다른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인지적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정서적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게 자신이 인지하도록 만들고 인정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합리적, 정서적 심상법이라는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점감법 있죠. 합리적, 체계적 둔감법, 그건 비슷합니다. 일단은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해요. 최악의 상황 뭐 이런 거 있죠. 그 어떤 부정적인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거를 얼마나 강력하게 인지하는지 맨 처음에 기록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훨씬 약한, 같은 계열이지만 훨씬 약한 단계부터 점차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름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수치심 공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발표해보면 는다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발표에 대해서 병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좀 있었을 거예요. 대학교 때 발표, 뭐 과제하는 거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되게 나는 절대 프레젠테이션만큼은 때려 죽여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해보면서 무뎌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수치심 공격이라는 방법이에요. 행동적 기법 같은 경우는 뭐 역할 바꾸기, 실제로 해보기, 모델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완법이나 강화 스케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A, B, C, D, E 이론까지 봤으니까 아예 지금 본 김에 442페이지로 가셔서 442페이지로 가셔서 그냥 연관되는 이론인 행동인지 인지행동 코칭을 보고 다시 앞으로 오시겠어요. 자, 일단은 인지행동 코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인지행동 코칭 모형 중에 여기 앞에 부분 있잖아요. 뭐 정의라든가 기본 전제라든가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그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행동 코칭 모형. 이게 4가지 양상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인간은 4가지 양상, 신체, 행동, 인지, 정서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냥 뭐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 거죠. 근데 이 4가지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인지행동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 맥락, 생물학적 요인, 행동, 인지, 정서 이 5가지 영역에서 내담자가 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력하는
그런 어떤 코칭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이게 생활지도의 개념도 약간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넓은 영역을 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스페이스라고 해서 인쟁동 코칭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상담 모형입니다. 이거를 S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례 하나가 뚝딱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쭉쭉 이어가시면 돼요. 자, 사례 개념화는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법과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그 예시를 보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데드라인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데드라인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은 데드라인이 회사에서 정해준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데드라인 넘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드라인을 넘기면 안 된다는 어떤 제약 상황이 바로 사회적 맥락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데드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 스페이스에.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었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딱 됐다면 이게 굉장히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데드라인 못 넘기면 어떡하지? 혼나지 않을까? 심할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서예요. 그러면 불안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불안의 강도가 너무 크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 자주 하면 잘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땀을 흘리게 되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바로 생물학적 요인, P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불안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5가지 사회적 맥락이라든가 생물학적 요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인지라든가 정서 이런 5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게 바로 프랙티스 모형이에요. 그래서 문제 확인 P죠. 그게 목표 설정이고요. 대안 탐색, 결과에 대한 고려, 최선의 해결책 탐색, 그리고 선택한 대안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보시면 앞에 것만 다 따오면 이게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참 잘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단계를 거쳐서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 해결 중심 모형의 어떤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A, B, C, D, E, F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A, B, C, D, E 모형에서 A, B, C, D, F 모형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F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미래 초점, 퓨처 포커스예요. 그래서 개인적 목표 또는 과업 목표에 초점을 두고 A, B, C, D, E 과정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 C에서 E로 갈 때 그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배웠어요? 비합리적인 신념, 자기가 갖고 있던 구념이라고도 하죠. 구념이라고도 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학습한 결과가 바로 미래에 대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는 그런 거고요. 이게 다시 확정이 됩니다. G, A, B, C, D, E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G는 목표 단계가 또 추가돼요. 그래서 이게 막 문어발처럼 이게 막 이렇게 막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는 크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또 뭐고,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한꺼번에 묶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봤으니까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상담 기법까지 봤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역할 바꾸기라든가 실제로 회복이라든가 모델링, 이완법, 강화수결 이런 행동적 기법까지 사실 인지적 기법 그리고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3가지가 다 있다 그랬죠. 보시면 논박이나 인적 과제 부여 이런 방법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뭐 강화 스케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거나 그냥 필요한 만큼 갖다 씀으로써 이제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면 이제 그 컨시퀀스가 이펙트 단계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인지행동 코칭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BT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의 어떤 기본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실치료를 보시겠어요. 글래서라는 학자가 주장합니다. 일단 글래서가 주장을 한 건데요. 인간관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욕구유괴도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글래서의 현실치료를 보시겠어요? 현실치료를 보시면 뭐 욕구유괴니 인간관이니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냥 쭉 읽어만 보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다. 요거부터 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부적응 행동이 왜 나오냐면요. 글래서가 보기에는 욕구가 있는데 충족이 안 돼서 부적응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치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부적응 행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 욕구에 어떤 변형을 가해서 비정상적 욕구는 없애고 정상적 욕구만 남김으로써 어떤 그 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동기화 단계를 삭제하는 아니면 뭐 부정적인 어떤 그 약간 병적인 어떤 동기화 단계를 치료하는 그런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겠네요. 한번 봅시다. 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욕구는 실패의 원인이고요. 실패는 패배적 정체감 형성의 원인이다. 결국엔 이런 것들 때문에 패배적 정체감 형성 때문에 부정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WDEP라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이제 내담자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에요. WDEP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내담자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요. 자,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 바로 원트 단계입니다.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 탐색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달성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뭔가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잉입니다. 두잉.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내담자가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충족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단계가 나와요. 이거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욕구 충족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율성을 평가를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플래닝 단계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거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 중에 좀 비현실적인 것들 있죠. 비효과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변형시켜서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행위가 바로 이 플래닝 단계예요. 자, 그래서 현실 치료에서는 중요시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3R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리얼리티. 일단은 이게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욕구인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직시가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responsibility인데요. 이게 아무리 욕구 충족을 달성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에서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욕구 충족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라고. right or wro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에 대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가 이게 목표 전치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그 어떤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된다거나 자신이 원래 설정했던 방향에서 좀 벗어나서 이상한 뭐 수단을 취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지금 나의 초심을 잃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와 자신의 욕구 추구에 대한 인지, 경험, 실천 이런 것들을 기여하는 방법이 좀 서로 다 잘 어우러지는지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개 인지치료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이제 글래스의 현실치료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인지치료도 뭐 아주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원인 보시죠. 문제행동의 원인. 보시면 일단은 여기도 선행 경험이 있어요. 이미 옛날에 뭔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서 영 좋지 않은 것들을 겪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끝났어요. 그런데 뭔가 비슷한 어떤 예전의 경험이랑 뭐 유사하다던가 아니면 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해요. 우연적으로 사건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 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저기 뇌리 속에 숨어 있다가 의식의 전면으로 딱 뛰어나온다는 겁니다. 아,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딱 생각이 난다는 거죠. 뭐 데자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감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인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친다라는 건데요. 이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활성화될 때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지적 오류라든가 인지 삼재라든가 이런 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인지적 오류가 뭐냐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역기능적인 어떤 그 인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흑백 논리라든가 일반화한다든가 뭐 그 과잉 일반화한다든가 그리고 의미를 막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추론하는 거 있죠. 그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그냥 막 함부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보시면 막 왁 쓰레기네 막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죠. 잘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지적 오류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지 삼재는 뭐냐면요. 일단은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활성화가 되면 자기가 옛날에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저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기억의 저편에서 끄집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 부정적인 기억들이 새록새록 어떻게 되게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안 돼. 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자기 자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활성화가 될 때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 행동 수정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인지적 행동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REBT 이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라고 했었던 REBT 이론. 그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적 행동성이 굉장히 대안적인 어떤 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인지적 정서적 행동 치료의 단점이 뭐냐면 그 디스피트 논박하는 단계 있죠. IRB에서 RB로 넘어가는 단계. 거기에 대해서 그 단순히 인지적인 어떤 구조 변화만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가정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REBT 이론 같은 경우에는 부적응 행동의 수정을 인지 재구조화에 좀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단지 그냥 인지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만이 어떤 부정 행동의 원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고쳐 나가면 언젠가는 고쳐지는 게 아니냐 하는 약간 대증적인 느낌의 어떤 상담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금 인적 행동 수정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그 상담 이론의 어떤 주류 이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BT 이론보다는 좀 이렇게 인지적 행동 수정이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REBT 이론은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 컨세퀀스의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그 디스퓨트 단계, 상담 기법을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것이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면 부정적인 사고, 결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인적 행동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없다는 그러한 그런 방법을 썼을 때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그거를 실제로 바꾸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건 좀 어렵고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법적 차원의 연습을 통해서 좀 비교적으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이에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고라든가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학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고하는 방법, 인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동기화가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좀 학습을 하자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언어에 좀 그 내담자의 언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인지적 행동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담자 스스로의 확인을 강조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내담자의 행동이 내담자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다른 사람도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라든가 자신의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그냥 목표 설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수 또는 자기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점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기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좀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그 인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어렵고 인지 구조가 아니라 그 어떤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배운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내담자 본인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가르쳐야겠죠. 누구한테 가르쳐요? 자기 자신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수 또는 자기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점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방법을 배우고 뭐 했으면 평가도 해야겠죠. 그래서 평가까지 뭐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자기 교수랑 자기 점검 이 두 단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관찰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적인 대화를 하고요. 기술 학습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 그대로 따라오죠. 자, 행동 변화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관찰이에요. 일단 자기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내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 먼저 선결되어야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내적인 대화를 하는 단계예요. 스스로 자신한테 말을 걸면서 자기 교수를 시도하는 단계가 바로 이 내적 대화 단계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2단계예요. 자기 점검, 요거가 이루어지고 자기 평가, 자기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점검 단계가 애매하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새로운 기술이 학습이 되었다면 그 기술을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그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기법을 좀 스스로 바꿔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단계까지 세 단계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행동 변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뭐가 문제라 그랬죠? 뭐가 문제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기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덜 받는지, 덜 받게 사고를 하는지, 인지를 하는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스트레스 대처 기술. 자, 그래서 스트레스 예방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예방 훈련. 이거는 뭐 대인 간 스트레스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 밑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뭐 정보의 조합이라든가 소크라테식 문답법, 인지 재구조화, 문제 해결, 이완 훈련 이런 것들 어디선가들 다 많이 보신 것들이죠. 앞에서 다 한 것들인데 필요한 거는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대인 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기술 교수 절차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자기 대화를 통해서 좀 그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고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교수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스트레스 대처 기술 교수 절차, 여기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기 훈련 3단계 모형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지행동 코칭은 우리가 아까 보고 넘어갔죠.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주의 가족치료 이거는 진짜 참고자료예요. 이거는 상담 선생님들은 좀 읽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김인수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좀 유명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요런 행동주의 가족치료, 뭐 인주주의 가족치료 이런 것들에서 비롯한 뭐 그런 것들인데요. 요거는 그냥 크게 여러분들한테 의미는 없고요. 좀 상담 전공하시는 분들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래 참고 자료로만 넣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에요. 이게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라고도 옛날에 번역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게슈탈트 이론을 그냥 형태주의 이론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냥 형태주의를 번역을 했었는데 그냥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뭐 이게 그 어떤 진짜 형태적인 도형적 특성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인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결손 부분에 대한 어떤 자동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결손 부분에 대한 어떤 매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뚝뚝 끊어지는 노래보다는 지직지직하는 소음이 섞인 노래를 더 잘 인식한다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끊어진 어떤 점들로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삼각형인가요? 삼각형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삼각형 같이 생겼다고 인지를 하잖아요. 사실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삼각형은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춘 이론이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그 심리학 이론의 어떤 메타 이론까지도 지금 이거는 어느 발전을 하고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형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게슈탈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론이 점점 발전하면서 형태라는 단어가 가리킬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 형태라는 용어가 버려진 케이스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욕구가 급하겠어요? 아니면 화장실 가는 욕구가 급하겠어요? 화장실 가는 욕구가 조금 더 급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둘 다 강력한 욕구라고 하더라도 전경에 있는 욕구는 화장실 가는 욕구가 되겠고요. 화장실 가서 어떤 저의 어떤 욕구를 해결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을 가고 싶은 욕구는 배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되는 욕구가 먹고 싶은 욕구겠죠. 식욕이 올라오는 거겠죠. 그렇게 전경과 배경으로 이 욕구들이 막 이렇게 순환하면서 정상적으로 어떤 욕구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게슈탈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소하고 형성하고 해소하고 형성하고 해소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칩니다. 물론 하나의 욕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밥 먹고 싶은 욕구와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전경으로 나온다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줄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소가 다 되면은 저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서 일을 잘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픈 거를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배고픈 걸 해소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고픈 상태는 저한테 뭐로 남아있다고요? 이게 바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전경과 배경의 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전경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욕구를 충족하고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고 빨리 먹어야 이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을 시켜서 배경으로 내려보낼 수 있을 텐데 강의가 남아 있으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부정적 정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배가 너무 고픈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부정적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게슈탈트가 뭐라 그랬죠? 쭉 올라가 보시면 각성된 어떤 동기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네, 게슈탈트가 뭐냐면 자각된 행동의 동기를 말한다 그랬어요. 행동의 동기인데 자각된 겁니다. 자각된 거. 그러니까 전경으로 떠올라야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경으로 떠오른 동기가 해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경으로 떠오른 동기가 게슈탈트니까 게슈탈트가 해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이제 게슈탈트 이론의 그 용어적인 표현에 좀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경과 배경의 교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방해받는 거잖아요. 그 전경과 배경의 교체가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방해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픽스드 게슈탈트, 고정된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게슈탈트가 이렇게 전경 단계에서 배경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해소가 돼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된 게슈탈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미해결 과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미해결 과제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미해결 과제가 쌓이는 원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경과 배경이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접촉 경계 혼란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미해결 과제가 쌓이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접촉 경계 혼란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전경과 배경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기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어떤 것을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명확한 어떤 판단 기준에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충족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애매하게 충족이 된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도 접촉 경계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경과 배경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하니까. 하나는 그 충족 자체가 모호한 경우고, 하나는 내가 충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호한 경우예요. 한마디로 뭘 내가 원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욕구 해소에 실패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충족하는 그 정도 자체가 불완전한 경우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욕구 충족이 불만족스러운 정도까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미해결 과제가 막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게슈탈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정되어 버리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접촉 경계 혼란을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심화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 접촉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접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접촉은 전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동원하여 환경과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접촉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내 어떤 동기가 있잖아요. 내 동기. 그 동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동기의 원인이 되는 어떤 내가 원하는 대상이라든가 원하는 상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 접촉이에요. 접촉. 그리고 이 접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게슈탈트가 해소가 되고, 해소된 게슈탈트는 어디로 내려간다? 배경으로 내려간다. 그렇죠? 이렇게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전반적인 어떤 게슈탈트 이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건강한 개체의 그 게슈탈트 해소와 어떤 게슈탈트 형성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배경 상태에 있어요. 근데 뭔가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기가 표면화가 됩니다. 어디로 떠올라서? 전경으로 떠올라서. 이 과정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게 발생한 이후에는 형성된 동기가 있으니까 동기를 그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 흥분을 동원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뭔가 노력을 하는 게 그냥 이거예요. 자, 에너지 흥분이 동원이 돼요. 동원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사람이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이제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비로소 개체와 환경과의 접촉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접촉 단계를 통해서 게슈탈트가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면은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접촉 경계 혼란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죠? 그러면 저한테 그 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번호 제가 드렸죠. 번호나 그
카톡 그 아이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번호로 추가하세요. 번호로 추가. 제가 번호 다 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전화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그걸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의 어떤 유형이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접촉 경계 혼란의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게슈탈트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정된 게슈탈트 그리고 미해결 과제가 누적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개체가 정상적인 어떤 문제 없는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게슈탈트 이론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쭉 나오는데요.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게슈탈트를 잘 자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한 게 있잖아요. 그 게슈탈트를 해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있다고요. 하나는 게슈탈트 해소를 위해서 뭔가 그 충족 자체, 게슈탈트 해소가 되려면 그 욕구가 충족이 어느 정도 잘 되어야 되는데 욕구 충족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경우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게슈탈트 해소가 불완전해지고 그런 어떤 미해결 과제라든가 고정된 게슈탈트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자각하도록, 그죠?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감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침 접촉이 뭐 증진되는 과정이다.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각성의 결여, 책임의 결여, 접촉 상실, 미해결 과제, 그리고 욕구의 부인,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욕구에 대한 어떤 그 부정확한 자각, 그죠? 이게 각성의 결여예요. 각성의 결여도 있고요. 그리고 접촉 상실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미해결 과제가 쌓이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게슈탈트가 해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게슈탈트 자체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거, 또 그리고 그 욕구에 대한 어떤 충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다 이게 6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부정 행동의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데 크게 나누면 그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게슈탈트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알아봤고요. 상담 절차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요게 이제 알아차림 접촉 주기인데요. 여기 알아차림 접촉 주기 있죠. 이것을 따라서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되게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하실 수 있죠. 이 단계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따라가는 게 이제 게슈탈트 어떤 상담 이론의 기본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